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매각한 뒤 일부를 학대받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저를 도와준 미영이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두 아들에게도 각각 작은 금액을 남겼습니다. 완전히 미워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은 재산을 주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늙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이라고 느낄 수 있는 작은 자리다. 유언장을 작성한 뒤 저는 상가 건물에 비어있던 2층을 고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 거실이 전부였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고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사진도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1층 빈 점포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예전에 만들던 멸치볶음과 장조림, 나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이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는 반찬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소식은 미영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 차도 샀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 현우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달쯤 지난 어느 날 저는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혹시 모르니 두 아들에게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큰아들은 전화를 받은 뒤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왜 아픈 걸 이제야 말했어?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기를 바랐습니다.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때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상가 건물 관련 서류는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바라보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물이 있다는 말을 왜 안 했어? 내가 아픈 것보다 건물이 더 궁금하니? 그게 아니라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 정리를 해야 하니까. 며느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기대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살아 돌아오기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은 뒤 남길 재산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엄마. 내 병실에서 나가. 아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닫기 전까지도 상가 주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퇴원한 뒤 저는 유언장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남기기로 했던 금액을 더 줄였습니다. 대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 선생님에게 부탁해 두 아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큰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겠니? 먼저 큰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새 아파트가 좁고 수진이도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시설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작은아들 현우에게서는 사흘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 대신 형과 상의해서 요양원 비용은 나눠낼게. 저는 두 사람의 답을 유언장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가 2층과 3층을 고쳐 혼자 사는 노인 4분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시설은 아니었지만 서로 밥을 챙기고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 씨, 오늘 된장국 정말 맛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잡채를 할게요. 저는 그곳에서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겨울,
큰아들 민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망했고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한 번만 도와줘. 예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가 건물만 담보로 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건물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니? 수진이가 알아봤어. 엄마가 여기에서 산다는 것도. 내가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도 건물부터 물었지.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집에서 나를 내보낼 때도 정신이 없었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내가 배고플까봐 가게 문을 닫고 밥을 차려줬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아버지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밤새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미안해. 그런데 우리는 너에게 돈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을 비처럼 갚으라는 뜻도 아니었다. 다만 늙고 힘들어졌을 때 손 한 번 잡아주길 바랐던 거야.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다. 저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가족과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작은 월세방 보증금만 마련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매달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보증금만 주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의했습니다. 건물 하나만 팔아도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모두라는 말에 나도 들어있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물류창고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연락이 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처음에는 그 말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공동생활집을 찾아와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치고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현우는 형을 통해 제 소식을 듣고도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현우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는 형만 아들이야? 형에게도 돈을 주지 않았다. 그 많은 재산을 누구 주려고 그래? 나를 가족으로 생각해준 사람들에게 쓰려고 한다.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영수와 정숙의 집이라는 공동생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가족과 단절된 노인 8분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층 반찬 가게의 수익 일부는 입주자들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꾸준히 일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첫 번째 집 대출금 중 일부야.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이걸 언제 다 갚으려고 하니? 오래 걸려도 갚을게. 돈만 갚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도 갚고 싶어.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상 앞에서 일하던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수진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결국 민재와 이혼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는 대학에 진학한 뒤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그때 제가 아무 말도 못해서 죄송해요. 내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할머니 방에 있던 물건을 버릴 때도 봤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모른 척했어요. 저는 손자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그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훈이는 방학이면 공동생활집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손자를 볼 때마다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끝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잘못을 외면하고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면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받아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저는 잠을 자던 중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까지도 반찬 가게에서 장조림을 만들었고 저녁에는 사람들과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제 장례식에는 공동생활집 식구들과 시장 상인들,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작은아들 현우도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현우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형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미리 알아야 정리할 거 아니야. 장례를 마친 뒤 최 변호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상가 건물과 예금, 유언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우 부부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이혼한 사이였지만 손자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장례식에 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먼저 상가 건물의 가치가 약 35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도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어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건물은 비영리법인에 기부되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의 공동생활시설로 영구 운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금의 일부는 시설 운영비와 미영 씨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손자 지훈이에게는 학업과 자립을 위한 금액이 남겨졌습니다. 두 아들에게는 각각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친아들인데 어떻게 재산을 남한테 줍니까? 최 변호사는 조용히 편지 2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은 뒤 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와 답장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겠니? 그리고 두 아들이 보낸 답변이 읽혔습니다. 좋은 시설을 알아봐 주겠다는 큰아들의 답. 요양원 비용을 나누겠다는 작은아들의 답. 현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바란 것은 내 집에서 가장 좋은 방도 매달 주는 생활비도 아니었다. 밥은 먹었느냐는 전화 한 통과 아플 때 잡아주는 손 하나였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민재에게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민재가 그동안 제게 보낸 30만 원씩의 돈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상자 위에는 제가 직접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야, 내가 갚은 것은 돈이 아니라 엄마가 다시 너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돈으로 새 집을 마련하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마련하거라. 민재는 상자를 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몇 달 뒤 큰아들 민재는 영수와 정숙의 집에서 시설관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월급을 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고장난 곳을 고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은 아들이 이제 와 효자 행세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민재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매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지훈이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공동생활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아들 현우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형에게 연락했습니다. 나도 거기에서 봉사하면 안 될까? 민재는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하지 마. 엄마는 이제 안 계셔. 그럼 누구를 위해 해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위해서 해야지.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그는 한 달에 한 번 제주도에서 올라와 어르신들의 머리를 잘라드렸습니다. 미용 자격증이 있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두 아들의 후회는 어머니를 다시 살아 돌아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을 시간도,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홀로 앉아있던 어머니를 데려올 기회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35억 원짜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부모의 희생이 너무 익숙하다고 해서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사랑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손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다음에 전화해야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님이 듣고 싶은 말은 거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드셨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갈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넓은 집보다 더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은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